11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쯔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 기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을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법원 2부 선고 공판엔 일제강제징용 손해배상 관련 두 건의 재판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공장에 끌려갔던 89세 김성주 할머니 등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등 5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다른 하나는 미쓰비시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 징용을 간 95세 정창희 할아버지 등 6명이 낸 소송입니다. 사건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파기환송되는 등 최초 재판 시작 이후 18년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쳤지만 재판의 쟁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강제징용으로부터는 물론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을 기산으로 해도 통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 10년이 훨씬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느냐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이 아니고 미쯔비시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 배상 책임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는 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히로시마 공장에 동원된 징용 피해자들에겐 각 8천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2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한 후 같은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 측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씻을 수는 없기에 판결에 걸맞는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인정한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은 기쁘면서도 슬프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소송 대리인단과 시민단체 기자회견 현장에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89살이니 74년 전인 1944년이면 15살. 김성주 할머니가 일본인 교장의 말만 믿고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 공장에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것은 꽃다운 15살이었습니다. 징용노동은 고되다라는 말로는 형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맞기도 많이 맞고 죽기도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지만 다친 사람도 많습니다. 허리도 못 쓰고 가슴도 못 쓰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두 다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아마 많이 그래서 죽었을 것입니다.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간 징용길, 원하면 돌려보내주겠다는 말은 역시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 집에 갈랍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당신네들이 우리 일본 데려올 때는 언제든지 보내준다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요건이 안 돼서 못 간다 그랬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손님처럼 찾아온 해방. 그러나 손가락이 잘리는 등의 장애를 안고 만신창이로 돌아온 고국은 사람들은 김성주 할머니에게 차가웠습니다. 글로든 뭐든 정신대라는 손가락질과 수근거림이 그것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살아온 것이 이렇게 한이 됩니다. 지금도 고향에를 가면 저 정신대 할머니다 그러고 손가락질합니다. 남들은 손가락질 안 받으려고 고사스러 숨어서 다니는데.
74년 만에 찾은 지체된 정의. 그래도 눈물나게 고맙고 또 고마울 뿐입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모든 선생님들을 아낌없이 노고를 해주시고 수고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를 오늘이야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든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다 살아서 오늘을 보진 못했습니다. 관련 소송들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세월을 못 이기고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저한테는 오늘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무척 슬프기도 한 날입니다. 5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생존해 계실 때 이런 결말을 봤으면 좋은데 5분들이 다 아니라 다 잡고 가시고 저희 2세들이 이런 결말을 보게 되니까 참 참담하구먼요. 일본 정부는 오늘 우리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해배상금을 받아갈 수 있으면 받아가 보라는 식입니다. 저는 이 확정 판결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한국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외교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끝이 났지만 일본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싸움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피해자들, 시민단체 등의 말입니다. 지난달 30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술에 취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해주는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윤창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 내용을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른바 윤창호법을 의결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앞으로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이른바 김성수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심신미약의 경우 의무적 자동적으로 형이 감경되지 않고 판사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헤어진 연인과의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처벌도 강화됩니다. 특히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엔 현행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최대 징역 7년까지 처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이 밖에 시간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법안 60건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요즘 법원에선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 채용비리 관련한 재판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KB 국민은행 노조원들이 내일부터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은행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은행 채용비리 사태 면죄부 사례 선구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김정대 기자의 심층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제출한 재항고장입니다. 재항고 취지는 윤종규 회장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어겼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종규 회장 친누나의 손녀, 그러니까 윤 회장 종손녀가 KB국민은행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합니다. 1차 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을 한 윤 회장의 종손녀는 그러나 마지막 3차에선 4등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합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점수 조작 등 채용 비리가 더 있었다고 보고 김모 인력본부장, 권모 인력지원부장, 오모 채용팀장 등 채용 라인에 있던 실무 간부 4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정작 813등에서 4등으로
성적이 수직 상승에 합격한 종손녀를 둔 윤종규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쏙 빠집니다. 윤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 지원자들의 명단을 채용팀에 전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였고 성적을 조작하면서까지 합격시키라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성적을 조작한 사실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윤 회장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법조계에선 속아 웃을 일이라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나옵니다. 회사의 일반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실무자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채용 의사결정이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좀 수사를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최고위층의 지시로 간주하지 않았다면 일선 간부들이 뭐 때문에 이런 무리수를 뒀겠냐는 지적입니다. 실제 검찰에 기소된 인력본부장 등은 모두 지난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채용비리에 대한 이런 꼬리 자르기식 기소와 처벌은 지난달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운전을 안 했다고 변명하는 거 뭐가 다른가요? 오히려 윤 회장 지시에 따라서 명단을 전달하고 종선녀 합격을 기획한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하고 상무로 승진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에 따라 KB국민은행 노조는 내일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윤종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1인 시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채용비리 사태에 있어서 타 금융기관에서도 윤종규 회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가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금융기관 채용비리가 그늘릴 수 없습니다. 실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유사한 취지 검찰 진술로 법망을 피해갔고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명주 KB 하나은행 행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도 모두 결과만 알려달라고 했지 채용비리를 지시한 적은 없다는 논리로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노조는 내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종규 회장에 대한 불기소 면죄부를 철회하고 철저한 재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 대통령의 고유 권한, 계엄령에 대한 사전적 정의입니다. 계엄령은 대통령의 일종의 이른바 통치 행위이니만큼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통치 행위라 해도 잘못된 계엄령은 위법한 행위일까요? 대법원에서 오늘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계엄령 얘기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시위가 거세지자 당시 박정희 정권은 1979년 10월 18일 영시를 기해 부산엔 계엄령을, 마산과 창원 일대엔 위수령을 각각 내리고 군인들을 주둔시킵니다. 당시 20대 청년이었던 김모 씨는 이에 데모군중이 반항하면 발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데모에서 총소리가 났다는 등의 말을 했다가 유언비어, 날조, 유포를 엄금한다는 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됩니다. 김 씨는 1981년 2월 육군 계엄 고등 군법회의를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5년 8월 부마 민주항쟁 보상법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자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법은 2016년 9월 김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부산고법은 특히 당시 계엄 포고가 국민의 표현 자유를 제한해야 할 정도로 군사상 필요성이 있는 상태에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서 위법,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마 항쟁에 대한 계엄 선포 자체가 위법, 무효이니만큼 위법한 계엄 포고령을 근거로 한 처벌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에 검찰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계엄 포고령의 발령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 아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오늘 원심 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는 군사상 필요성이 없는 위법한 행위였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 부마항쟁 계엄령 선포로부터 꼭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대법 판결에 불복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이게 이렇게 돌고 돌아 수십 년씩 걸려야 했었던 일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이 검찰미래기획단 등 3개 임시조직을 최대 존속기간인 5년을 넘겨 상설 운영하는 등 총 22건의 지적사항을 담은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하는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국가로부터 사법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가 내일 서울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기업 환경 개선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소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노르웨이 비교 분석, 영국 담보거래법상 권리보호 등이 논의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내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에서 노스쿨 10년, 개선점과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과 교수, 기자 등이 현장에서 경험한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11월 2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